상상해보세요, 여러분. 2026년 2월 28일 오전 9시 45분 이란 테헤란 외곽의 하늘입니다. 평범하게 시작된 아침인데 갑자기 모든 통신망이 일제히 끊깁니다. 아,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답답하고 아찔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은 완전히 먹통이 되고요. 화면에는 그저 연결 중이라는 야속한 메시지만 깜빡입니다. 그 순간 이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철통 같던 경호체계가 한순간에 마비되죠. 네, 그야말로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놀랄 틈도 없이 불과 몇 분 뒤에 100대가 넘는 미군의 B-2 전략 폭격기들이 이란 본토를 향해 말 그대로 쏟아져 내립니다. 하늘을 뒤덮은 거대한 폭격기들의 그림자. 오늘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영화 같은 하지만 너무나도 현실적인 압도적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정말 강렬한 오프닝이네요.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바로 그 상황을 묘사한 거죠?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자료는 유튜브 채널 대본 2026 중동 대전환 미국 이스라엘 대이란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어떤 미션인가요? 이 거대한 전쟁이 도대체 왜 갑자기 발발했는지, 미국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파헤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저 멀리 중동의 모래바람이 어떻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지갑과 일상에 거대한 파장을 미치는지 그 핵심을 추출해내는 거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 네. 어떤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원본 자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같은 실존하는 정치적 인물들과 국가 간의 매우 민감하고 첨예한 갈등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아주 뜨거운 주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심층 탐구에서 좌파나 우파 혹은 그 어떤 특정 국가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오직 제공된 원본 자료에 담긴 사실과 주장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분석할 뿐입니다. 이 흐름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 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완벽한 중립을 지키겠다는 거죠.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개전 직후 단 24시간 동안의 피해 규모가 단순히 크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입니다. 네, 자료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죠. 미군은 B-2 폭격기에 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 GBO-57 폭탄을 실어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물리적으로 뚫고 들어가 타격했습니다. 첫 24시간 동안에만 무려 1000개가 넘는 표적이 동시에 타격받았어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핵심 순회도 48명이 사망하고 131개 도시가 파괴됐죠. 해군 본부까지 지도상에서 지워졌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대리전을 치르던 상황 아니었나요? 미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 직접, 그것도 국가의 명운을 건 압도적인 규모로 참전하게 된 걸까요? 그 모순을 이해하려면 이들의 100년 역사를 아주 압축적으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란과 이스라엘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만 사실 1979년 이전까지만 해도 지정학적 지형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사이가 좋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맞아요. 당시 이란을 통치하던 팔레비 왕조는 철저한 친서방 노선을 걷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이슬람 국가 중 하나였어요. 미국이라는 강력한 우산 아래에서 두 나라는 서로 석유와 농업기술, 군사정보까지 교류하던 꽤 단단한 전략적 짝꿍이었습니다. 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네요. 그럼 결국 1979년 이슬람 혁명이 그 모든 판을 뒤집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호메이니가 주도한 이 혁명으로 신정체제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을 암적 종양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무려 40년이 넘는 기나긴 그림자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림자 전쟁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전면전 대신에 이란은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대리 세력을 지원하고 이스라엘은 모사드를 앞세워 핵과학자들을 암살하는 식의 잔혹한 체스 게임이었죠. 네, 서로 급소만 찌르고 지문은 남기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에 체결된 이란 핵합의, 즉 JCPOA로 잠깐 화해 제스처가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2018년에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신뢰가 바닥난 상태에서 고마웠던 갈등이 2026년 2월
1000개의 표적을 향한 폭격으로 수면 위에 폭발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거의 역사적 맥락만으로는 이번 전면 공습을 완벽히 설명할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왜 하필 지금인가 하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외국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걸 극도로 꺼리는데 왜 이 시점에 이란 본토 타격이라는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한 걸까요? 자료를 뜯어보면 이게 결코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가지 지정학적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린 결과거든요.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건 2025년 6월에 있었던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입니다. 아, 그게 일종의 방공망 테스트 작전이었죠. 네, 맞아요. 당시 미국의 B2 폭격기들이 이란 본토 깊숙이 은밀하게 침투해서 핵시설 일부를 타격하고 유유히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이란의 방공망 시스템이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와, 그럼 이란 방공망이 완전히 종이호랑이라는 걸 실전에서 확인해버린 거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전면 공습을 감행해도 인명피해나 전력 손실이 없을 거라는 군사적 자신감을 얻었겠어요. 하지만 군사적 자신감만으로 상선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군사적 부담이 없어지니까 행동에 나설 허들이 확 낮아진 거죠. 전쟁 버튼을 누르진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글로벌 경제를 마비시키던 명분, 바로 홍해 물류 마비 사태입니다. 맞아요. 그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응해 팔레스타인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저도 자료 보면서 이 부분이 와닿았는데 글로벌 선사들이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우회해야만 했죠. 그 파급력이 진짜 엄청났습니다. 글로벌 해상 운임이 폭등하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거세졌거든요. 미국으로서는 패권국의 위신도 깎이고 자국 내 물가 상승이라는 정치적 타격도 있고 있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신선하게 느꼈던 분석입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성공 사례와의 연결고리예요. 아, 그 참수작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미국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작전을 아주 깔끔하게 성공시켰잖아요. 그게 트럼프 행정부에게 완벽한 플레이북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입니다. 국가 원수를 타겟으로 한 핀포인트 타격이 현대전에서 완벽하게 통한다는 걸 입증한 셈이니까요. 게다가 마두로 정권 붕괴 이후에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이익 통제권이 친미 세력에게 넘어왔잖아요. 경제적 보상까지 확실히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 방정식을 이란 하메네이 정권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계산한 거군요. 머릿속 시뮬레이션이 다 끝난 상태였던 거예요. 거기다가 네 번째 이유, 이란 내부 상황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2025년 말부터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죠. 이란 정부가 이걸 실탄으로 진압하면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고요. 네, 그 유혈 진압 때문에 정권의 도덕성이나 정통성이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민생 파탄으로 국민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고요. 미국은 체제 응집력이 이렇게 약해진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 모든 장작이 쌓인 상태에서 마지막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게 바로 5번째 이유, 2026년 2월 26일 제네바 3차 핵협상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협상이 결렬됐죠. 미국은 핵시설 폐기랑 우라늄 전량 이전을 요구했는데 이란이 주권 침해라면서 단호히 거부했잖아요. 네, 그 결렬 직후인 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마침내 이란 본토 공격을 최종 승인합니다. 그리고 불과 9시간 30분 뒤에 테헤란 하늘에 폭격기가 나타난 거죠. 와, 타이밍이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네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공격 직후 이란의 대응 방식입니다. 지도부가 초토화된 끔찍한 혼란 속에서도 이란은 즉각적인 보복에 나서거든요. 저도 자료 읽으면서 그 대목이 약간 의아했어요. 가해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인데 정작 이란 보복 타격의 상당수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랑 정유시설로 향했단 말이죠. M1 이웃 국가들을 왜 때린 건가요? 그게 바로 고도의 우회 압박 전술입니다. 이란도 바보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미국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중동 전체의 안보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자체를 인질로 잡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주변 걸프 산유국들한테 너희가 미국과 손잡고 우리 무너뜨리면 너희가 쌓아 올린 화려한 마철로랑 정유시설도 다 불타오를 거다. 이런 서늘한 메시지를 던진 거군요. 맞습니다. 벼랑 끝 전술의 극치죠.
여러분이 매일 아침 뉴스로 보는 전 세계 원유와 가스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납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고 정유시설을 불태우면 걸프 국가들은 경제붕괴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겠죠. 결국 그들이 알아서 미국한테 전쟁 좀 멈춰달라고 애원하게 만들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단순한 양자 대결을 넘어 블랙홀이 될 위험이 커요.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남겼죠. 전쟁의 열기에 굴복하는 정치인은 정책의 주인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사건의 노예임을 깨달아야 한다. 와, 예측 불가능한 사건의 노예라.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지금 이란도 미국과 이스라엘도 브레이크 밟을 명분을 못 찾고 있습니다. 다들 정치적 생존이 걸려 있어서 엑셀만 밟고 있죠.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유가가 치솟고 경제가 휘청이면서 결국 트럼프 행정부 지지율에도 치명타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왜 자국 내 정치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제 붕괴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판돈을 건 도박을 시작한 건가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거대한 지정학적 퍼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진짜 타겟은 이란이 아닙니다. 네. 테헤란은 폭격했는데 타겟이 이란이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죠? 미국의 시선은 중동을 넘어서 그들의 가장 거대하고 실존적인 경쟁자, 바로 중국을 향해 있습니다. 아, 중국이요? 네, 자료에 나오는 2025년 미국 국가 안보 전략과 국방 전략의 핵심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이 문서들이 말하는 건 단 하나예요. 미국은 중동에서 손을 떼고 모든 자원을 아시아 태평양으로 집중시켜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아하, 그러니까 미국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중동을 떠나려면 가장 큰 불안 요소인 이란 정권부터 철저히 무력화시켜놔야만 했던 거군요. 중동을 떠나기 전 대청소 같은 느낌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란 정권을 마비시킨 후에 이스라엘과 사우디 같은 걸프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독자적으로 안보를 방어할 수 있는 중동 통합 방공망, 이른바 미드, MEAD를 구축해주는 게 미국의 거대한 설계입니다. 자료에서 이걸 2026년판 닉슨 독트린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그거였더니요. 알아서 안보를 책임지게 만들고 자유로워진 미국의 모든 역량은 중국의 굴기를 꺾는 데 집중하겠다. 정말 거대하고 차가운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아시아의 최전선 사령관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당신의 지갑과 일상에 과연 어떤 직접적인 충격파를 던질까요? 자료에서는 이를 3가지 충격파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이에요. 당장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타격입니다. 원유 수입의 절대 다수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 같은 나라들은 직격탄을 맞게 되죠.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면 단순히 자동차 기름값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맞아요. 해상 운임 폭등이랑 망군일에서 공장 가동, 전기료와 난방비, 그리고 밥상 물가까지 경제 전반의 비용이 도미노처럼 치솟잖아요. 자료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의 인플레이션은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급여는 그대로인데 생활비만 폭등하는 구조적 공포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충격파는 금융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입니다. 중동의 전면전이 터지면 글로벌 자본은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신흥국 통화인 원화 가치는 급락하고요. 여기서 특히 암호화폐 시장 분석이 재미있더라고요. 처음엔 위험자산으로 분류돼서 주식시장이랑 같이 극심한 폭락을 겪잖아요. 네, 처음엔 공포 심리 때문에 유동성이 확 빠져나가죠. 하지만 시스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으로 기존 화폐 가치가 훼손되면 다시 국경 제약이 없는 암호화폐로 거대한 자본이 유입된다는 분석입니다. 신종 안전자산으로서 가격이 기형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땐 무리한 레버리지를 줄이고 빚없는 자산 구조를 단단히 유지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투기적 기회보다는 방어력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충격파입니다. 바로 한반도 안보 지형을 뿌리채 흔드는 지각 변동이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미국이 아시아로 전력을 다해 넘어온다는 건 미국의 방어선이 우리 앞마당으로 좁혀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한테 북한 문제는 알아서 주도적으로 방어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거예요. 당장 방위비 분담금 천문학적으로 올려달라는 요구가 현실화되겠네요. 게다가 미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옥죄기 시작하면 우리한테 완벽한 동참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유일한 군사동맹인 미국 사이에서 숨막히는 양자택일의 청구서를 받게 되는 거죠. 어느 쪽을 택하든 막대한 경제적, 안보적 타격을 감수해야 합니다. 대란 하늘의 벙커버스터 성광이 단순히 남의 나라 뉴스가 아니었네요. 세계의 무게중심이 우리 주변으로 거칠게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테헤란에 쏟아진 폭격에서 출발해 보았습니다. 이란의 텅 빈 방공망, 물류 위기, 베네수엘라 벤치마킹이 트럼프의 결단을 어떻게 앞당겼는지 확인했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대중국 견제 전략이라는 거대한 밑그림이 숨어 있었고요. 맞습니다. 이 모든 지각 변동은 여러분의 식탁 물가를 결정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흔들며 결국 국가 안보와 세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생존의 조건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미국이 중동을 정리하고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거대한 전략적 전환을 시도하잖아요. 미국이 중동 수습하느라 잠시 발이 묶인 바로 이 틈을 타서 과연 중국이나 러시아는 세계의 다른 화약고에서 어떤 새로운 판을 은밀하게 짜려 하고 있을까요? 동유럽 전선이나 대만 해협 같은 곳에서요. 권력의 진공 상태는 반드시 누군가 채우기 마련이니까요. 전문가님이 던져주신 이 묵직한 질문은 여러분이 스스로 탐구해볼 훌륭한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시야를 한 차원 높여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당신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깊고 날카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찰력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